보호자분이 신고하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잠깐만요. 저 멀쩡해요. 정신병원 직원들이 서진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저 애가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진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뒤 그녀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고 벌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진의 신발 속 숨겨진 무언가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윤서진은 20살부터 가위를 잡았어요. 올해로 꼭 8년째였지요. 작은 미용실이었어요. 간판도 소박했고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서진이네 미용실은 꽤 유명했어요. 파마 하나를 해도 정성껏, 염색 하나를 해도 꼼꼼하게. 무엇보다 서진은 손님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거든요. 서진아, 우리 며느리가 또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 요즘 직장인들 바쁘잖아요. 주말에 연락 오실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제가 대신 문자 보내드릴까요? 어머니 파마 예쁘게 됐다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서진의 손끝에서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정리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도 함께 정돈되는 기분이라고들 하셨지요. 손이 참 예쁘다, 서진아. 단골 어르신 중 한 분이 거울 속 서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손이요? 응. 가위질하는 손 말이야. 보기 좋아. 서진은 멋쩍게 웃었어요. 20살에 미용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첫 실습에서 가위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손재주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8년이 지난 지금 서진의 손은 정말 예뻐졌어요. 어르신들의 칭찬처럼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서진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서진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눈을 감으셨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서진은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마른 게 아니라 현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아침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문자를 보낸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니. 지난주에 미용실 잘 되냐 물어보시던 아빠가 더 이상 안 계시다니. 부모님은 서진에게 15억 원의 유산을 남기셨어요. 평생 아끼고 모으신 돈이었지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을 정리한 돈, 어머니가 차곡차곡 넣어두신 적금, 그리고 오래전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판 돈까지. 하지만 서진에게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외동딸이었거든요. 형제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지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있으면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외로움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지요. 한재원을 만난 건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는 보험 영업사원이었어요. 서진의 미용실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지요. 서진이 혼자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을 때 재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자리 있나요? 카페는 한산했어요. 빈 테이블이 여럿 있었지요.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재원의 환한 웃음에 거절하지 못했어요. 저기 미용실 원장님이시죠? 가끔 지나가다 뵀어요. 아, 네. 작은 가게예요. 손님들이 많으시던데요.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재원은 말을 잘했어요. 유머도 있었고 서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서진은 누군가와 오래 대화를 나눴어요. 그 후로 재원은 자주 미용실 앞에 나타났어요. 커피를 들고요. 때로는 빵을, 때로는 꽃을 들고요. 서진은 그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서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교제 1년 만에 재원이 무릎을 꿇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후 서진은 시어머니 한명숙을 처음 만났어요. 명숙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인사를 해도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그래, 내가 서진이구나. 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미용실 한다며? 네, 작은 가게예요. 명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남의 머리나 만지는 직업이 뭐가 좋다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원이 옆에서 어머니 팔을 잡았지요. 엄마, 왜 그래? 서진이 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뭐해?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겠다. 그날 이후로 명숙은 틈만 나면 미용실 이야기를 꺼냈어요. 손톱 밑에 든 검은 때처럼 한번 박히면 빠지지 않는 잔소리가 계속됐지요. 명숙의 태도가 달라진 건 결혼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명숙은 서진의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서진이 외출한 사이 재원이 어머니를 들여보냈지요. 명숙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서랍장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부모님 유산 정리 서류였지요. 재원아, 이리 와봐. 명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예금 잔액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속세 납부 확인서. 숫자들을 더하던 명숙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게 전부야? 네. 뭐가요, 엄마? 15억이야. 15억.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원은 어머니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당황했지요. 엄마, 그거 서진이 거잖아. 내려놔요. 닥쳐. 이 돈이면 빚 다 갚고도 남아. 명숙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사채 4억 원. 재원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2억 원. 합쳐서 6억 원의 빚이 명숙의 목을 조르고 있었지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매일 이어졌어요. 그날부터 명숙에게 서진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15억 원짜리 지갑이었지요. 명숙의 잔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용실이 창피하다는 말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섞여 나왔어요. 큰아버지네 며느리는 시어머니 사업 도와줬대. 옆집 아들 부인은 시댁 대출금 갚아줬다더라.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안 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서진은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처음 생긴 가족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명숙이 대놓고 말했어요. 서진아, 돈 좀 빌려줘. 서진은 젓가락을 멈췄지요. 얼마요? 6억. 6억이요? 너 유산 물려받은 거 알아. 내가 빚이 좀 있어. 나중에 갚을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 돈은 부모님이 남기신 거예요. 함부로 못 써요. 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부모 죽어서 받은 돈으로 잘난 척이야?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빌려달라는데 안 돼? 이게 며느리야? 재원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만 먹고 있었지요.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지만 재원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사랑받는 걸까? 아니면 이용당하는 걸까? 결혼 5개월째 되던 날, 명숙이 서진의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요. 야, 윤서진. 이 가게 당장 접어. 어머니, 지금 손님이 계세요. 밖에서 말씀하시죠. 손님? 이 동네 할머니 몇 명이 손님이야?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단골 어르신 한 분이 파마 중이었거든요. 그 어르신은 놀란 눈으로 서진과 명숙을 번갈아 보셨지요. 어머니, 제발요. 제발은 무슨.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명숙은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떨어뜨렸지요. 플라스틱 빗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날 밤 재원은 서진 편을 들지 않았어요. 서진아, 엄마가 좀 예민하셔. 이해해줘. 가게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해. 그래도 엄마잖아. 조금만 참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운동화 한 켤레를 꺼냈어요. 깔창을 들어 올리고 그 아래 작은 공간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지요. 인터넷에서 3만 원 주고 산 물건이었어요. 본능이었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지요. 열흘 뒤 서진은 미용실 문을 닫았어요. 명숙의 압박이 매일 계속됐거든요. 전화로, 문자로 직접 찾아와서 가게 접어, 남편 체면 생각해, 시집살이가 뭔지 모르냐. 결국 서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가게 정리하는 날 서진은 혼자 앉아 울었어요. 8년간 함께했던 가위를 바라보면서요. 20살에 처음 잡았던 그 가위. 손잡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해진 그 가위. 미안해. 서진은 가위에게 말했어요.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일지도 몰라요.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어요. 서진아, 가게 접는다며. 왜? 어르신 사정이 좀 생겼어요. 아이고, 우리 이제 어디 가서 머리해. 서진은 억지로 웃었어요. 눈가가 젖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지요. 좋은데 소개해 드릴게요. 제 후배가 근처에서 해요. 어르신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예뻤는데. 아깝다, 아까워. 1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서진은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저녁으로 감자탕을 끓이려고요. 칼이 감자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명숙과 재원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지요. 저기요, 뭐예요? 서진이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지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보호자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자해 위험이 있다고요. 자해요? 저 감자 깎고 있었는데요. 서진은 손에 든 감자와 칼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명숙이 뒤에서 말했어요. 저 애가 칼 들고 죽겠다고 했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 서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서진의 팔을 잡고 있었지요. 재원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서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원 씨, 나 좀 봐. 이게 뭐야? 나 좀 봐. 재원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렇게 끌려갔어요. 1월에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요. 정신병원 폐쇄병동. 서진은 창살이 달린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휴대폰은 압수됐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지요. 보호 의무자 2명의 서명. 시어머니와 남편의 서명. 그것만으로 서진은 이곳에 갇혔어요. 차가운 병실 바닥에 앉아 서진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어요. 낡은 운동화. 급하게 끌려오느라 신발을 바꿔 신을 틈도 없었지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운동화 끈을 풀었어요. 그리고 깔창을 살짝 들어 올렸지요. 거기 있었어요. 전부터 품고 다녔던 초소형 녹음기가. 서진은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보았어요.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지요. 아직 작동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1월의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어요. 서진은 운동화를 다시 신고 창살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폐쇄병동의 아침은 6시에 시작됐어요. 형광등이 일제히 켜지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울렸지요. 서진은 딱딱한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지요. 창살 너머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진은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4인용 병실이었지요.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여자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신입이네. 맞은편 침대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4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지요. 퉁퉁 부은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미란이에요. 여기 제일 오래 있었어요. 서진은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7시, 아침 투약 시간이었어요. 간호사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알약을 나눠줬어요. 하얀 알약 2개와 노란 알약 하나. 서진은 약을 받아들고 간호사를 올려다보았지요. 이게 뭐예요? 안정제랑 수면 보조제예요. 드세요. 저 아픈데 없는데요. 보호자분이 요청하셨어요. 일단 드시고 담당 선생님 면담 때 말씀하세요. 간호사는 서진이 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침대로 갔어요. 서진은 약을 삼키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지요. 입안에서 쓴맛이 퍼졌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약을 뱉어냈어요. 변기에 흘러내려가는 하얀 알약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지요. 저걸 먹으면 안 돼.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약을 먹으면 정말 멍해진다는 것을. 그러면 끝이라는 것을. 병원 생활은 단조로웠어요. 아침 7시에 투약, 8시에 아침 식사, 9시에 담당의 회진. 점심 전까지 자유시간이었지만 자유라고 할 것도 없었지요. 복도를 걷거나 TV를 보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전화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휴대폰은 압수됐고 외울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없었지요. 10살 때 외웠던 부모님 집 전화번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는 없는 번호였지요. 면회는 보호자만 가능했어요. 서진의 보호자는 시어머니와 남편뿐이었지요. 입원 3일째 되던 날 서진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같은 병실의 미란이 유독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서진이 화장실에 갈 때도, 복도를 걸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미란의 시선이 따라왔지요. 뭘 그렇게 봐요? 서진이 물었어요. 미란은 씩 웃었지요. 아무것도. 그냥 신입이 신기해서. 그날 밤 미란이 간호사에게 뭔가를 말하는 걸 봤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진 쪽을 힐끗 바라봤지요. 서진은 모른 척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약이 늘어났어요. 어젯밤에 불안 증세를 보이셨다고 해서요. 저 잘 잤는데요. 같은 병실분이 벽을 쳤다고 하셨어요. 서진은 미란을 돌아보았어요. 미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지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진은 밤새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닷새째 저녁이었어요. 서진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알겠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지요. 약 안 먹는 것 같아요. 삼키는 척만 하고 뱉는 거. 네,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근데 이번 달 돈은 언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50? 네, 알겠어요. 그 정도면 되죠. 미란이 전화를 끊고 나오다가 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었지요. 거기서 뭐 해요? 화장실 가려고요. 아, 그래요. 미란이 지나갔어요. 서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화장실로 들어갔지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매달 50만 원.
시어머니가 미란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감시하게 한 거였어요. 이번 일주일째 시어머니가 첫 면회를 왔어요. 면회실은 좁았어요.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지요. 서진은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명숙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사인해. 뭔데요? 명숙이 서류를 꺼냈어요. 서진은 제목을 읽었지요. 증여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증여자란에는 서진의 이름이, 수중자란에는 한재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금액은 15억 원.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네 재산을 재원이한테 넘기는 거야. 왜요? 왜긴. 부부잖아. 남편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못해요. 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부모님이 남기신 돈이에요. 이렇게 넘길 수 없어요. 명숙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면회실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지요. 부모 없는 년이 돈은 있어서 설쳐. 그 돈이 네 거야? 우리 재원이가 결혼해줬으니까 지킬 수 있었던 거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대꾸를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여기서 얼마나 더 썩을 건데? 명숙은 서류를 서진 앞으로 밀었어요. 다음에 올 때까지 사인해놔. 안 그러면 평생 여기 있어. 명숙이 나간 뒤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며칠 뒤 남편 재원이 면회를 왔어요. 서진은 재원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재원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바보 같은 희망이요. 재원 씨, 미안해. 재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나 정말 아픈 데 없어요. 알아. 근데 엄마가. 어머니가 뭐래요?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같은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시어머니가 두고 간 것과 같은 증여계약서였어요. 서진아, 조금만 참아. 이거 사인하면 엄마가 내보내준대. 내 전 재산을 넘기라고요? 일단 넘기고 나중에 내가 다시 뭐예요? 돌려줄 거예요? 재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재원을 바라보았지요. 결혼식 날 평생 지켜줄게라고 말했던 사람. 커피를 들고 미용실 앞에 나타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전 재산을 넘기라고 하고 있었어요. 못해요. 서진이 말했어요. 재원은 한숨을 쉬었지요. 왜 이렇게 고집이야? 돈이 뭐가 중요해? 그 돈은 엄마 아빠가 남긴 거예요. 재원 씨 빚 갚으라고 남긴 게 아니에요.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 좀 해. 엄마 화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재원이 면회실을 나갔어요. 서진은 창문 너머로 재원의 뒷모습을 보았지요. 복도 끝에서 재원이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입모양이 보였지요. 네, 엄마. 안 해준대요. 이번 주 안에 어떻게 해볼게요. 서진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내면 안 됐어요. 미란이 또 뭐라고 보고할 테니까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아빠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고생 많다라고 하시던 목소리.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며 맛있게 먹어라고 웃으시던 얼굴. 그 따뜻한 사람들은 이제 없었어요. 서진은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지요. 그래도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8년간 미용실을 하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이요. 단골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서진은 단번에 알아챘지요. 그게 미용사의 기술이었어요. 간호사들 중에 김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지요. 다른 간호사들은 서진을 그냥 환자로 대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달랐어요. 서진에게 약을 건넬 때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연민이 담긴 눈이었지요. 서진은 조금씩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간호사님,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3년 됐어요. 힘드시겠다. 밤 근무도 하시고.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할만해요. 대단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계속 말을 걸었지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사소한 것들. 미용실에서 손님들과 나누던 그런 이야기들이요. 소영은 처음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점점 말이 길어졌어요. 서진이 미용사였다는 것도 알게 됐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게 됐지요. 어느 날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진 씨, 여기 온 이유가 좀 이상해요. 서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았지요. 왜요? 그냥 다른 환자들이랑 달라서요. 소영은 그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았어요. 소영이 자신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진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녹음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했지요. 서진은 매일 밤 눈을 감고 그날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미용사 시절 손님 예약을 외우던 습관이 도움이 됐지요. 10명이 넘는 단골 어르신들의 이름과 예약 시간, 좋아하는 스타일까지 기억했던 서진이었어요. 1월 15일, 시어머니 면회, 증여계약서 강요, 부모 없는 년 발언. 1월 18일, 남편 면회, 이번 주 안에 어떻게 해볼게요, 통화 목격. 1월 20일, 미란 간호사에게 밤에 혼잣말했다 거짓 보고, 약 증량. 서진은 매일 밤 이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뇌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됐거든요. 언젠가 이 기억들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지요. 녹음기는 여전히 운동화 깔창 아래 있었어요. 면회 올 때마다 서진은 그 운동화를 신었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이번 2주째 되던 날, 미란이 또 거짓 보고를 했어요. 저 여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긁었어요. 서진은 하지도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담당인은 미란의 말을 믿었어요. 윤서진 씨, 불안 증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약을 조금 더 늘려야겠어요. 선생님, 저 그런 적 없어요. 보호자분과 같은 병실 환자분 말이 일치해요. 일단 경과를 지켜봅시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곳에서 환자의 말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밤에 서진은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미란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누워 있었지요. 50만 원. 그 돈에 자신의 인생이 짓밟히고 있었어요. 면회가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왔지요. 사인할 거야, 말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할게요.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생각은 무슨? 네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숙이 테이블을 쳤지요. 듣고 있어? 눈깔이 왜 그래? 미친년처럼. 네 부모도 하늘에서 기가 차겠다. 딸년이 정신병원에서 썩고 있으니.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운동화 속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까지 사인 안 하면 두고 봐. 명숙이 나갔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지요. 괜찮아. 다 녹음되고 있어. 조금만 버티자. 이번 3주째. 서진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약을 뱉어내도 몸이 무거웠지요.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미란이 밤마다 감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요. 어느 날 밤 서진은 미란이 자신의 신발을 뒤지는 걸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뭐 해요? 서진이 물었어요. 미란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맨날 이 낡은 운동화만 신길래. 미란의 손이 깔창 쪽으로 갔어요. 서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건드리지 마요. 왜? 뭐 숨긴 거 있어? 미란이 씩 웃었어요. 서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녹음기가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제발요. 그냥 제 신발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는 운동화를 들고 서진을 바라보았지요. 뭔데 그렇게 떨어? 진짜 뭐 있나 보네. 미란이 깔창에 손을 댔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지요.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등 시간이에요. 다들 누우세요. 미라는 운동화를 서진에게 던졌어요. 다음에 봐. 서진은 운동화를 꼭 끌어안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미란이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서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창살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지요. 미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조용히 운동화를 확인했어요. 녹음기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미라는 분명히 다시 찾아볼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보고할지도 몰랐어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소영 간호사가 떠올랐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1월의 추운 밤이었지요. 서진은 운동화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다른 환자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미란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요. 서진은 살며시 고개를 돌려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운동화가 그 자리에 있었지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입원 4주째. 한 달 가까이 이곳에 갇혀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왔고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사인해. 사인하면 내보내줄게. 서진은 매번 거절했지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서진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지요. 미란이 침대에서 일어나 서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숨을 멈췄어요. 미란이 서진의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어요. 운동화를 집어드는 게 보였지요.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움직이면 안 됐어요. 잠든 척해야 했지요. 미란이 운동화 깔창을 들어 올렸어요. 뭐야 이게. 미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벌떡 일어나 미란에게 달려들었어요. 돌려줘요. 야 뭐야. 두 사람이 엉켜 넘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에 다른 환자들이 깨어났지요. 병실에 불이 켜졌어요. 서진은 미란의 손에서 운동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미란이 먼저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야? 녹음기잖아. 미란이 씩 웃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제발요. 돌려줘요. 간호사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거 숨기고 있었네. 안 돼요. 서진이 미란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미란은 서진을 밀쳐냈지요. 손 치워. 미친년. 그 소리에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서진과 미란이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쳤지요.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요. 서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미란 앞에서
서진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제발요. 그거 없으면 저 여기서 못 나가요. 미라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서진을 내려다보았어요. 간호사는 멀찍이 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뭔데 이렇게까지 해. 그냥 제 거예요. 제발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미라는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진짜 불쌍하네. 미란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서진에게 던졌지요. 다음엔 없어. 알았지? 서진은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녹음기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지요.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서진의 침대로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지요. 윤서진 씨, 짐 챙기세요. 네. 퇴원이에요? 아니요. 병실 이동이에요. 서진은 일어나 간호사를 바라보았어요. 간호사는 서진의 눈을 피했지요. 어디로요? 1인실이요. 1인실.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곳에서 1인실은 독방이었지요. 자해 위험이 있거나 다른 환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격리하는 곳이었어요. 저 왜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젯밤에 다른 환자랑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라 보호자분도 요청하셨어요. 안정이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였어요. 미란이 보고한 거였지요. 어젯밤 미란이 녹음기를 돌려준 건 자비가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간호사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지요.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었지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변기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지요. 서진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지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독방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어요.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시간이 흐르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문 밖 햇빛이 움직이는 걸로 짐작할 뿐이었지요. 점심때 간호사가 밥을 가져왔어요. 서진은 몇 숟갈 뜨다가 내려놓았지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저녁 때 또 약이 왔어요. 하얀 알약 4개. 전보다 2배로 늘어났지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서진은 약을 받아들었어요. 삼키는 척했지만 이번에는 간호사가 입안을 확인했지요. 혀 들어보세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서진은 어쩔 수 없이 약을 삼켰지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서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지요. 이틀째 되던 날 의사가 찾아왔어요. 서진은 침대에 앉아 의사를 올려다보았지요. 머리가 멍했어요. 약 때문이었어요. 윤서진 씨, 기분이 어때요? 나가고 싶어요. 아직은 안정이 더 필요해요. 저 아픈데 없어요. 진짜요. 의사는 서진의 말을 적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만 했지요. 내일 보호자 면담이 있어요. 상태에 따라 입원 기간이 결정될 거예요. 보호자요? 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랑 남편분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호자 면담. 시어머니와 남편. 그들이 서진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뻔했지요. 선생님, 저 진짜 괜찮아요. 보호자 말만 듣지 마시고 제 말도 들어주세요. 물론 듣고 있어요. 그럼 왜 저를 여기 가둬놓는 거예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어서며 말했지요.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이곳에서 환자의 말은 그냥 환자의 말일 뿐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서진은 손목에 뭔가 차가운 게 닿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억제되었지요. 양쪽 손목과 발목에 천으로 된 끈이 묶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지요. 어젯밤에 많이 움직이셨대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저 움직인 적 없어요. 수면 중이라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진은 분명히 기억했지요. 어젯밤 눈을 뜬 적도 없었어요.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또 미란이 보고한 걸까? 아니, 미란은 이미 서진과 같은 병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시어머니였어요. 보호자 면담에서 뭔가 요청한 게 분명했지요. 서진은 억제대를 풀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손목이 쓸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도 계속 움직였어요. 가만히 계세요. 다치면 더 오래 묶여 있어야 해요. 간호사가 말하고 나갔어요. 철문이 닫혔지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도 발도 몸도.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닦을 수도 없었어요. 손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 상태로 하루가 더 지났어요. 서진은 천장에 얼룩을 세웠지요. 23개.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만 잠깐 한 손이 풀렸고 화장실 갈 때만 잠깐 억제대가 벗겨졌지요. 운동화는 침대 밑에 있었어요. 녹음기가 들어있는 그 운동화.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지요. 눈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왔지요. 간호사가 서진의 억제대를 풀어주었어요. 면회실까지 걸어가야 했거든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걸었지요. 며칠 동안 누워만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면회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웃고 있었지요. 어머, 서진아. 얼굴이 왜 그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에 앉았지요. 여기 힘들지? 나가고 싶지? 사인하면 바로 내보내줄게. 내가 의사한테 말해서 퇴원시켜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또 그 증여계약서였지요. 이제 사인해. 응. 서진은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지요. 며칠간의 독방 생활, 억제대, 늘어난 약.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요청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이러세요? 서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응.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잘못? 네가 돈을 안 내놓잖아. 그 돈은 제 부모님이 남긴 거예요. 부모 없는 년이 돈 자랑이야? 그 돈 이거 아니야. 우리 재원이랑 결혼했으면 재원이거나 마찬가지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지요. 사인 안 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지요. 그래, 좋아. 평생 여기 썩어. 네가 미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시어머니가 일어나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서진은 혼자 남았지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병실로 돌아온 서진은 다시 억제대에 묶였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 어떻게 하지? 녹음기는 있지만 꺼낼 수가 없어요. 밖에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요. 지연이 생각났어요. 10년 지기 친구. 미용학원 다닐 때부터 알던 사이였지요.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줬던 친구.
힘들 때마다 전화하던 친구. 하지만 지연의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외우지 않았거든요. 11자리 숫자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이름만 떠올랐어요. 이지연. 이지연. 그 이름을 되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서진은 점점 지쳐갔지요. 약 때문에 머리가 항상 멍했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헷갈렸지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졌어요. 어느 날 밤 서진은 엄마 꿈을 꿨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밥 먹어.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힘들어. 엄마가 서진을 안아줬어요. 따뜻했지요. 엄마 품에서 서진은 펑펑 울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지요. 꿈이었어요. 엄마는 없었어요. 서진은 억제대에 묶인 채 울었지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혼자였으니까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사인해버릴까.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돈이 뭐가 중요해. 그냥 다 줘버리고 나가자. 서진은 진지하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 아끼고 모으신 돈. 딸 주려고 남긴 돈. 그 돈을 시어머니 빚 갚는 데 쓰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플까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서진은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안 돼. 아직은 포기하면 안 돼. 그날 저녁 간호사 소영이 서진의 방에 들어왔어요. 약을 가져온 거였지요. 소영은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윤서진 씨, 괜찮아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거든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서진 옆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저 윤서진 씨 SNS 찾아봤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미용실 사진 봤어요. 손님들이랑 웃는 사진도요. 정신병 환자 같지 않던데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연락할 사람 있어요? 서진은 입술을 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지현이요.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요. 이름만 알면 SNS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소영이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지요. 조금만 버텨요.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작은 게 움직였지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어젯밤보다 조금 덜 무거웠지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2월의 첫날 밤이었어요. 소영이 찾아온 건 이틀 뒤였어요. 서진은 여전히 독방에 있었지요. 억제대는 풀렸지만 방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하루 3번 약을 먹고 하루 3번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천장을 바라보며 보냈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지요. 소영이 들어왔어요. 손에 약쟁반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찾았어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지현 씨요. SNS에서 찾았어요.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진짜요? 네. 근데 소영이 말을 멈췄어요. 서진은 소영의 표정을 읽었지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뭔데요? 이지연 씨한테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면회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취소했어요. 왜요? 시어머니분이 먼저 연락하셨대요. 서진 씨가 정신병이 심해서 자극하면 안 된다고요.
면회 오면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고요. 서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지연이가 그 말을 믿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면회를 보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아, 너 맞아. 10년 지기 친구가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서진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니까요. 소영이 서진 옆에 앉았어요. 근데요, 이지연 씨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네. 서진 씨 SNS를 보면 정신병 환자 같지 않다고요. 미용실 사진, 손님들이랑 웃는 사진, 부모님 기일에 쓴 글 다 봤대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가 그랬어요? 네. 뭔가 이상하다면서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서진은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요. 소영은 틈날 때마다 서진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지연 씨가 서진 씨 SNS를 계속 보고 있대요. 뭘 보는데요? 6개월 전 글이요.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소리 질렀다는 글. 서진은 기억났어요. 그날 미용실에서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었지요. 너무 억울해서 SNS에 썼던 글이었어요. 누가 볼지도 모르고 그냥 속풀이로 쓴 거였지요. 그걸 봤어요? 네. 지연 씨가 이상하다고 했대요. 정신병 환자가 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글을 써요? 말이 안 된다고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연이가 믿어주려 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요. 일주일째 되던 날 소영이 달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숨이 가빴지요. 서진은 소영의 표정을 보고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지연 씨 남편이요, 변호사래요. 네, 맞아요. 네. 박준호 변호사. 이지연 씨가 남편한테 서진 씨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대요. 소영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보호의무자 입원이 악용된 것 같다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대요. 서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변호사. 법적으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그래서요? 면회 신청했대요. 이번에는 진짜로요. 변호사 자격으로 강제 면회 허가를 받았대요.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렀지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었어요. 면회 당일이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지요. 거울이 없어서 제대로 정돈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애썼지요.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 들어왔지요. 10년 지기 친구. 미용 학원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 결혼식 들러리. 힘들 때마다 전화했던 사람. 그 지연이 서진 앞에 서 있었어요. 서진아. 지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지요.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지연이 서진에게 달려왔어요. 두 사람이 껴안았지요. 서진도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 말 믿으면 안 됐는데. 네가 정신병이라니 말이 돼? 내가 바보지. 지연이 서진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야, 얼굴이 왜 이래? 살 빠지고 눈도 푹 꺼졌어. 여기 밥이 맛이 없어. 서진이 억지로 웃었어요. 지연도 웃었지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지연 옆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왔어. 지연이 소개했어요. 준호가 서진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박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지요. 윤서진 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여기 입원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서진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유산을 받은 것, 재원을 만나 결혼한 것, 시어머니가 빚 때문에 돈을 요구한 것, 거절하자 허위 신고로 정신병원에 끌려온 것. 준호는 서진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중간중간 질문을 했지요. 증거가 있나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믿기로 했지요. 녹음기가 있어요. 녹음기요? 시어머니가 말한 것들, 남편이 말한 것들, 다 녹음했어요. 운동화 깔창 밑에 숨겨뒀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병원 측에 의무기록 열람을 요청했지요. 서진이 입원하게 된 경위, 투약 내역, 담당의 소견서 등을 확인했어요. 입원 사유가 자해 위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해 시도 기록이 없어요. 준호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 진술만 있고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준호는 법원에 긴급 인신보호 청구서를 제출했지요. 그리고 가정법원에 재산보호 가처분도 신청했어요. 서진의 재산을 시어머니나 남편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나갈 수 있어요. 준호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지연이 친구분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지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매일 올게. 지연은 약속을 지켰어요. 정말 매일 면회를 왔지요. 과일을 가져오고 따뜻한 옷을 가져오고 서진이 좋아하던 과자도 가져왔어요. 야, 이거 네가 좋아하던 거지. 미용학원 다닐 때 맨날 먹었잖아. 기억하네.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먹었는데. 지연과 이야기하면서 서진은 조금씩 웃게 됐어요. 오랜만에 웃는 거였지요. 며칠 만인지 모를 진짜 웃음이었어요. 소영도 계속 도와줬어요. 준호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소영이 몰래 확인해줬지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소영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서진이 물었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저도 여기서 3년 일하면서 이상한 환자 많이 봤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보호자가 집어넣은 사람들이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다르고 싶었어요. 서진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미란이었지요. 서진은 미란을 보고 몸이 굳었어요. 독방에 오게 된 것도 억제대에 묶인 것도 다 미란 때문이었거든요. 뭐 하러 왔어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란은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해요. 네. 당신 시어머니가 약속한 돈 한 번도 안 줬어요. 서진은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미란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지요. 날카롭던 눈빛이 풀려 있었어요. 5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랬는데 첫 달도 안 줬어요. 물어봤더니 나중에 준다고만 하고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바보같이 당한 거예요. 저 여자한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내가 증인 설게요. 네. 내가 그 여자한테 돈 받기로 하고 거짓말했다고 말할게요. 법원에서든 어디서든. 서진은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요. 왜요? 왜 갑자기? 돈도 안 주면서 날 이용만 했잖아요. 나도 화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요. 준호 변호사님한테 말할게요. 준호가 미란의 증언을 확보했어요. 미란은 자필로 진술서를 썼지요. 시어머니에게 매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진을 감시했다는 것,
일부러 거짓 보고를 해서 서진의 약을 늘리게 만들었다는 것, 하지만 약속한 돈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것. 이 진술 서면 상당히 유리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녹음기 내용이랑 미란 씨 증언,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 합치면 시어머니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어요. 2월 말이었지요. 서진은 그날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눈을 감고 기억을 되새겼지요. 1월 15일 시어머니 면회, 증여계약서 강요. 1월 18일 남편 면회. 1월 20일 미란의 거짓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됐어요. 이 기억들이 자신을 구해줄 거였으니까요. 심리 전날 밤 소영이 서진에게 작은 거울을 가져다 줬어요. 내일 법원 가시잖아요. 얼굴 좀 보세요. 서진은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살이 빠지고 눈이 꺼진 얼굴이 보였지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예요. 서진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말할 거예요. 소영이 웃었어요. 잘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서진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보고 계실까요? 딸이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걸 보고 계실까요? 엄마, 아빠. 내일 잘할게요. 서진은 작게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지요.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다짐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서진은 그렇게 믿었지요. 다음 날 법원으로 가는 길은 맑았어요. 2달 가까이 창살 너머로만 보던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준호의 차에 올라타며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 평범한 풍경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지요. 긴장돼? 지연이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이상하게 담담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2달간 억눌려 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이제는 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해야만 했지요. 법원 심리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여러 개. 한쪽에 판사가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서진 측과 병원 측, 그리고 보호자 측이 자리를 잡았지요. 인신보호 심리였어요. 서진이 불법으로 감금되었는지, 정당한 입원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였지요. 서진이 먼저 들어갔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요. 지연이 가져다준 흰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2달 만에 입는 제대로 된 옷이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명숙이 들어왔지요. 서진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제가 저렇게... 명숙이 중얼거렸어요. 병원에서 약에 절어 멍하던 서진이 아니었거든요. 눈빛이 살아있었지요. 그 뒤로 재원이 들어왔어요. 서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숙여버렸지요. 서진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심리가 시작됐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윤서진 씨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를 악용한 불법 감금의 피해자입니다. 시어머니 한명숙 씨와 남편 한재원 씨는 윤서진 씨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거의 2달간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명숙이 버럭 소리쳤어요. 뭐? 불법 감금? 제가 진짜 아팠어.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서진의 운동화 깔창에 숨겨져 있던 그 녹음기였지요. 준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심리실에 명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채 이자가 눈덩이야. 전현돈만 빼내면 돼. 약 먹고 멍해지면 뭐든 사인하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 재원아, 나중에 전현 버리고
빌딩 있는 집 딸이랑 맞선 잡아줄게. 전혀는 어차피 쓸모없어. 심리실이 조용해졌어요.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재원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는 정신병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8년간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고 예약을 관리하고 세금도 직접 냈어요. 정신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외로웠거든요. 재원 씨 만나서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전 그냥 돈이었죠. 15억짜리 지갑. 그거였죠.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이 말을 이었지요. 저를 내보내주세요. 저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란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한명숙 씨에게서 매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윤서진 씨를 감시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일부러 거짓말해서 약을 늘리게 만들었고 독방에 보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약속한 돈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판사가 명숙에게 물었어요. 사실입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지요. 재원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서진이 재원을 바라보았어요. 119 전화한 것도, 입원 서류에 사인한 것도, 면회 와서 증여계약서 들이밀었던 것도 다 재원 씨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시켰다고 해도 결국 재원 씨가 선택한 거예요.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지요. 심리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녹음 파일, 미란의 증언, 병원 기록까지. 모든 게 불법 감금을 증명했지요. 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윤서진 씨에 대한 입원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시 퇴원을 명령합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나갈 수 있었지요. 명숙이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전현이 꾸민 거야. 하지만 판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명숙 씨와 한재원 씨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및 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재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연이 달려와 서진을 안았지요.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지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요.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서진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됐어요. 재원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지요. 시어머니 명숙은 사기와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지요. 재원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거든요. 이제는 앞만 보고 싶었지요. 8월의 어느 날 서진은 새 간판 앞에 서 있었어요. 서진 미용실. 하얀 바탕에 분홍색 글씨. 작지만 예쁜 간판이었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파마 약품 냄새가 코끝에 닿았지요. 거울, 의자, 가위, 빛. 8년 전 처음 미용실을 열었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어요. 서진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어요. 손잡이가 닳아서 반들반들한 가위. 미용실을 정리할 때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뒀던 가위였지요. 손에 쥐니까 눈물이 났어요. 다시 잡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이 가위를 다시 잡을 수 있을 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원장님, 파마하러 왔어요. 서진이 돌아보았어요. 소영이 서 있었지요.
병원 유니폼이 아닌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소영 씨, 저 그 병원 그만뒀어요. 이제 손님으로 왔어요. 소영이 웃었어요. 서진도 웃었지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원장님이 예쁘게 해주세요. 믿어요. 서진은 가위를 들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8년간 해왔던 그 움직임을. 며칠 후 단골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다. 70대 어르신이 들어오며 말씀하셨어요. 파마 좋아하시던 분이었지요. 어르신, 죄송해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사정은 무슨? 중요한 건 네가 돌아온 거지. 어르신이 의자에 앉으며 웃으셨어요. 오늘도 예쁘게 해줘. 손이 예쁜 원장님.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요. 제일 예쁘게 해드릴게요. 일을 마친 서진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아빠. 나 괜찮아. 작게 말했어요. 힘들었는데 이겨냈어.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여름바람이었지요. 서진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